안녕하세요. 성우 이조안입니다. 전 말이죠. 오늘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했어요. 모두 성인이 되어서 다 따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날이 되면 마음이 늘 든든하답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끼리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가 참 깊게 남을 때가 있죠. 오늘 사연은요, 들으시면 마음이 살짝 저릿해지는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없는 게 부모 마음이고 자식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연 속 어머니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댓글로 마음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이야, 내가 반찬을 좀 해서 집에 가져다 줄까 하는데 언제가 편하니? 너희들 편할 때 갈게. 아니요, 어머니.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요즘 좀 바빠서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지. 나도 너희 바쁜 거 알아. 시간 많이 뺏으려는 거 아니고 정말 반찬만 주고 올게. 어머니, 집까지 오시는 건 좀 그래요. 그게 저희 집이 너무 좁잖아요. 아유, 괜찮아. 그게 뭐 대수니?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금방 나갈게. 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청소도 해야 하고 번거로워서 그래요. 반찬은 나중에 저희가 어머니 댁에 들려서 챙겨갈 테니까 오지 마세요. 아들 며느리에게 신혼집을 해주고도 저는 그 집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며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역시 며느리와 뜻이 같았죠. 덕분에 저는 집을 해주고도 집 구경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다리다 못해 아들 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담갔는데 그냥 문 앞에 살짝 놓고 오려고 했어요. 어차피 낮에는 애들이 없으니까 들키지 않게 놓고 오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아들 집 앞에 김치를 두고 서둘러 돌아 나오려는데 거기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머, 거기 경우 엄마 아니야? 어? 진수 엄마? 아니, 진수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왜긴 왜야. 나 몇 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 세상에,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야? 너무 반갑다. 예전에 한 동네 살던 친한 엄마가 저희 아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 층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나누었죠. 그럼 경과가 여기 사는 거야? 신혼부부가 사는 건 알았는데 세상에, 그 젊은 사람이 경호였구나. 어릴 때 보고 못 봐서 같은 층에 살면서도 몰랐네. 그럴 수 있지. 요즘 세상에 이웃 간에 인사나 하고 사나? 말 안 하면 모르지. 아니 근데 경호 엄마는 왜 아들 집에 안 와? 애들이 있을 때 와서 차라도 얻어먹고 가지. 김치만 몰래 놔두고 가는 거야? 아니, 애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여기 집이 너무 좁으니까 괜히 어른 불러놓고 대접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 봐. 아유, 아무리 집이 좁아도 사람 하나 들어올 공간이 없나? 자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거의 매주 오던데? 뭐? 대충 얼버무리고 자리를 떠나려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놀라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 집에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다녀갔다는 얘기였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지 무척 잦았다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집이 좁아서 초대 못한다는 건 좀 그렇다. 여기가 17평이지만 평수가 잘 빠져서 꽤 넓거든.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들 식구들은 매번 우르르 들어가던데. 나한테는 좁아서 못 오게 하더니 친정 식구들은 매주 불렀다니 순간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동안 나만 쏙 빼놓고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구나. 아들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그 애들을 혼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않고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고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기로 했죠.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제가 어떤 복수를 할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른을 코앞에 앞둔 60대 여성입니다. 거의 70년. 길었던 제 인생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네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지금까지 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도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을 입히고 먹이며 쉴 새 없이 바쁜 생활을 이어갔거든요. 자식 돌보느라 제 몸 돌아볼 여력은 없었고 찬바람에 쓸린 손등은 겨울마다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손으로 채소를 손질하고 마늘을 깎느라 쓰라린 고통은 저에게 일상이었어요. 너무 고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경호가 있었으니까요. 경호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네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뿐인 아들이 제게는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잘 기르면 내 인생도 꽃필 날이 있을 거라고. 어쩌면 그런 기대를 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들은 기대처럼 따라주지는 못했어요. 공부머리가 없는지 성적은 늘 제자리였고 대학도 겨우 삼수 끝에 지방대에 들어갔거든요. 그 바람에 졸업도 늦어지고 취직도 늦어지고 30이 훌쩍 넘어서야 겨우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못난 아들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고. 내가 일찍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줬어야 하는 건데. 아들이 미안해하며 말할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잘하고 있는데. 엄마는 경훈이가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걸로 충분해. 그래도 엄마가 고생하는 걸 내가 다 봤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이제 돈 버니까 내가 엄마 많이 도와줄게. 나 첫 월급 타면 우리 외식하러 가자. 그래도 아들은 착하고 순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대단한 호강을 시켜주는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엄마 고생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런 아들이 얼른 사회의 자리를 잡아서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돈도 좀 모으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 낳아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죠. 네 월급은 저축해야지. 외식은 엄마가 시켜줄게. 너는 얼른 돈 모아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이나 해. 이제 그게 엄마한테 남은 유일한 소원이야. 하지만 아들은 30 중반이 넘도록 결혼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벌써 애까지 낳고 사는데 우리 아들만 내내 혼자였어요. 이러다 나까지 죽고 나면 우리 아들이 혼자 될까봐 그게 늘 저의 걱정이었죠. 그러다 아들이 40을 코앞에 두었던 어느 날 제게 드디어 기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그게 정말이야? 아니, 누군데? 어떤 아가씨야? 그냥 소개팅에서 좋은 사람 만났는데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아들도 제 짝을 만났구나. 이제 나도 며느리 얼굴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결혼한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오겠다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온다는 소식에 저는 며칠 전부터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들을 사다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평소에 안 입던 깨끗한 옷도 꺼내 입었죠. 제가 인사를 받는 자리인데도 되려 제가 더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엄마, 우리 왔어. 왔어?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이라고 합니다. 아들 뒤로 참하게 생긴 아가씨가 들어오는데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며느리감을 보게 될까 늘 걱정이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예쁘고 단정하더라고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모습도 예의 바르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특히나 예뻤습니다. 세상에, 너무 예쁜 아가씨네. 아들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예뻐요. 아니에요, 어머니. 과찬이세요. 과찬이라니, 정말 예뻐서 그래.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식탁에 앉아요. 오늘아 배가 고팠을 텐데 밥부터 먹어야지.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예쁜 말만 골라서 했어요. 어머니, 이걸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별것도 아닌걸. 그나저나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정말 맛있어요. 저희 친정엄마보다 요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어머니한테 요리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며칠간 고생한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말을 잘하는지 저는 그날 첫눈에 며느리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싹싹하고 착한 걸 보니 우리 아들이 복받았구나 싶었죠. 경호야, 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엄마 마음에 썩 들어. 그치? 나도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엄마, 나 이번에는 진짜 결혼하고 싶어. 그래, 해야지.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야. 다행히 두 사람의 결혼에 걸림돌은 없었고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나 바라던 결혼이 코앞이라니 저는 매일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우리 신혼집 구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들이 집 구하는 걸 도와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각오하고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 힘으로만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알거든요. 그리고 아들 부모이다 보니 오래전부터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흔쾌히 얘기했어요. 그래, 안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려고 했어. 엄마 여윳돈 좀 있으니까 경기도 쪽에 괜찮은 아파트 알아볼게. 한 3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정말 고마워, 엄마. 아들은 제 말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다시 제게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근데 있잖아. 경기도 말고 서울은 안 될까? 뭐? 왜? 경기도가 싫어? 진이가 그러디? 아니, 진이가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경기도가 좀 애매하더라고. 아들은 경기도가 싫은 내색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데 경기도에 살면 매일 1~2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데 출퇴근까지 고생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매한가지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래도 웬만하면 서울이었으면 좋겠는데. 서울에 집을 바라는 듯한 아들의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서울 집값이 얼만데 저러나 싶었죠. 엄마 형편에는 경기도 30평대 알아본 것만으로 벅찬데 영 안 되겠어? 평수는 좁아져도 되니까 서울로 어떻게 안 될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싼데. 그리고 어차피 서울 아파트는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러잖아. 나중에 돈 더 받고 팔 수 있을지도 모르고 투자로도 서울이 낫지. 안 그래? 아무튼 엄마, 이왕 도와주는 김에 좀 더 도와주라. 나도 도와주고 싶지.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이 좀처럼이어야지. 좁아도 된다니까. 어차피 우리 둘이 사는데 좀 좁으면 어때? 엄마, 아들 장가 안 보낼 거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들어줘.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제 심정도 착잡했죠. 마흔을 코앞에 두고 겨우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 하나 제대로 못 해주면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경기도 30평대 아파트가 최선이었는데 아무리 평수를 줄여도 서울에 아파트를 얻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제 예산이 이 정도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 신혼집 하려고요. 에이, 그 돈으로는 못 구해요. 어디 빌라면 모를까. 서울에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요? 평수가 작아도 되니까 어떻게 안 될까요? 아파트 평수가 작아봐야지. 아파트는 힘들어요.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도 다들 비슷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렵게 17평대 아파트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를 사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까지 건드려야 했죠. 원래는 아들 결혼시키면 일을 접으려고 그랬거든요. 아직은 괜찮지만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노후 자금은 저의 유일한 보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돈을 건드는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시장 지인들도 다 저를 말렸습니다. 경자야, 너 미쳤니? 무슨 노후 자금까지 털어. 그러다 너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에이, 나 잘 안 아픈 거 알잖아. 그리고 뭐 몇 년 더 일하면 되겠지. 아이고, 경자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자식한테 퍼주기만 할 거야. 걔들도 맞벌이 한다며. 다 큰 성인들이 직장 다니면 지들 벌어서 지들 알아서 사는 거지. 부모가 다 해주면 애들 버릇만 나빠져. 아니야.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야. 아니긴? 지 엄마 사정 뻔히 알면서 무리해서 서울에 집 해달라는 게 그런 애들이 아니야? 머리로는 그 말을 이해했지만 막상 제 아들 일이 되다 보니 외면하는 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노총각 아들 결혼시키겠다면서 신혼집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것도 미안하고 아들 며느리가 힘들게 고생하는 걸 바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털어 서울 17평 아파트를 해주기로 말이죠.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이게 옳은 선택인가 싶어 손이 떨렸지만 좋아라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금세 마음이 풀렸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우리 열심히 잘 살아서 나중에 꼭 보답할게, 엄마.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힘들지 않게 신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부모가 도와줘야지. 그래도 집이 작아서 좀 그렇네. 아니에요. 저희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인데요. 저희 힘으로 구하려면 월세도 못 얻었을 거예요. 어머니, 저 앞으로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아이고, 집 해줬다고 벌써 아부하는 거야? 아부라뇨. 저 정말 어머님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저희 어머니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쓰라렸던 제 마음이 눅 녹듯 사라졌어요. 아, 이래서 부모들이 자식 위해 헌신하는구나. 이 기쁨 때문이구나. 저는 역시 무리를 하기를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들은 무리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잘 살기만을 바랐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집에 와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엄마, 전화했었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아니고 그냥 너희들 잘 지내나 해서 연락해봤지. 아들 장가 보내놓고 걱정돼서 연락한 거야? 다 큰 어른들이 못 지낼 이유는 또 뭐 있어? 그냥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고 그 뒤로 못 봤잖아.
우리가 바빠서 그랬어. 회사 일이 너무 정신이 없거든. 그래, 많이들 바쁘니? 그렇지 뭐. 결혼식 준비한다, 신혼여행 다녀온다. 이리저리 일을 미뤘으니까 아마 한동안 바쁠 거야. 그래, 그렇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연락을 했네. 근데 무슨 일인데? 뭐 일 있으세요?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그냥 너희들 어찌 사나 궁금해서. 너희들 집에도 한번 가봐야 할 텐데 말이야. 그냥 저냥 사는 거지. 궁금할 게 뭐 있어. 엄마, 나 지금 다시 회사 들어가 봐야 하거든? 나중에 연락드릴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서는 통화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죠. 요즘 세상에 둘이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저는 여전히 아들 며느리가 걱정이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사는지.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반찬이라도 해서 갖다 주면 좋겠다 싶었죠.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면 싱싱한 채소도 남고 제철 과일도 싸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칠 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야, 엄마가 반찬 좀 했는데 저녁에 갖다 줄게. 괜찮지? 반찬을 해서 들고 가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은 아들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뭐? 반찬? 엄마, 잠깐만 있어봐. 옆에 며느리가 같이 있었는지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내심 반가웠죠. 그런데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참 뭐라 하는데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전화를 받은 아들이 난감해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미안한데 오늘은 좀 그럴 것 같네? 무슨 말이야? 오늘은 안 된다고? 진이도 그렇고 내가 좀 피곤해서 우리 오늘 그냥 쉬고 싶어. 너희들 방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반찬만 주고 오려고 그러지. 간 김에 집 구경도 좀 하고. 그니까 엄마 오시면 집 구경도 시켜드리고 뭐라도 대접해드려야 할 텐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래, 그럼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게. 그러면 되잖아. 아니야, 됐어. 엄마도 힘든데 뭐하러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 반찬 사놓은 거 있으니까 괜찮아. 제가 집에 오는 게 불편한지 아들이 난감해하며 오지 말라는 소리를 돌려 하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신혼인데 방해하기 싫어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결국 그날 열심히 만들었던 반찬은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진이야. 나야. 어머니. 잘 지냈니? 오랜만이구나. 어머니도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늘 똑같지. 나는 너희가 걱정이지. 둘이 그렇게 바쁘다며? 바쁜 애들이 밥은 제대로 해먹는지 걱정이지 뭐니? 저번에 반찬 좀 가져다 줄랬다가 못 갔잖아. 저희 잘 먹고 잘 지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매번 반찬 사 먹는 것도 질릴 것 아니야. 너 저번에 내가 한 음식 맛있다고 잘 먹던데 좀 가져다 줄까? 아들에게 몇 번 거절당한 저는 며느리를 공략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야 엄마가 귀찮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착한 애니까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전화를 받는 며느리의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괜찮아요, 어머니. 왜? 반찬 맛있게 잘했어. 좀 가져다 줄게. 아니요, 지금도 먹을 게 많아서요. 그게 사실은 내가 너희 집이 궁금해서 그래. 니들 신혼집 얻어만 주고 한 번도 못 가봤잖니. 바빠서 집들이 한다는 소식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묻는 거야.
반찬 핑계가 통하지 않는 걸 보고 저는 결국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얻어준 신혼집인데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구경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돌아온 며느리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니 모시기가 좀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이 좁다고? 여기 아파트 17평이잖아요. 소형 평수 아파트에 공간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방은 꼴랑 2개, 거실도 좁아서요. 아, 집이 너무 작니? 전에는 괜찮다고 그러더니. 빈집일 때는 그냥저냥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가구랑 가전들 넣고 나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랬구나. 집이 많이 좁구나. 그래서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니 모실 공간이 없네요. 어쩌죠? 근데 나는 괜찮은데 그냥 식탁에 잠깐 앉아있다가 가면 되지. 내가 뭐 거기서 축구를 할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집이 좁다고 그래서 저를 못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좁아봐야 얼마나 좁다고 그러는 건지. 저는 선뜻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7평 집이 정말 코딱지만 해요. 저희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오시면 너무 좁아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의 단호한 말이 마치 저를 비난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게 왜 이렇게 작은 집을 해줬냐며 저를 질책하는 것 같았죠. 그러니? 미안하다. 내가 더 넓은 집을 못 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은 아니죠. 그냥 저희가 불편해서 그래요. 나중에 정리 좀 하고 여력되면 초대할게요. 아무튼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노후자금까지 덜어 해준 집인데 그 집에 내가 갈 수도 없는 게 맞는지. 그래도 저는 며느리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도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전화하지 않으면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경호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통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잘 지내. 집 정리는 했니?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엄마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거는 전화에도 반가운 기색 하나 없는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에 아들에게 바로 집들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들이 안 해. 집이 너무 좁아서. 아니, 그래도 엄마는 가족이잖아. 한 번쯤은 보여줘야지. 엄마, 자꾸 왜 그래? 힘들다고 했잖아. 집이 좁아서 곤란하다는데. 왜 자꾸 난리야? 아들이 저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여태껏 저한테 큰 소리 낸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돌변한 아들의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호야, 너 왜 그러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가 자꾸 이러면 우리 부부싸움만 난다고. 진이가 엄마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뭐?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결혼시켰으면 자식 인생도 존중해줘야지. 맨날 이렇게 닥달하는데 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기껏 결혼시켜놓고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서 이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이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까지 운운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자식 앞에 부모는 늘 죄인이잖아요.
저는 결국 착잡한 심정으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내가 가끔 연락하는 게 아들의 이혼까지 부추기는 일인가요?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하지 못한다는 건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속상했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혼이니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위안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제가 아들 집에 가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열무가 아주 싱싱했고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담갔는데 가져가라고 말을 해도 통 오지를 않더라고요. 또 제가 가져다 주겠다고 하면 싫어할까봐 묵묵히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김치는 자꾸 익어가지 이러다 주지도 못하고 버릴까 싶어서 결국 아들 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미리 연락하면 또 거절당할까봐 전화는 안 하고 그냥 문 앞에 살짝 놓고 오려고 했어요. 어차피 낮에는 애들이 회사에 있을 테니까 현관에 놓고 아들한테 나중에 연락만 주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아들 아파트에서 옛날 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머, 경호 엄마 아니야? 진수 엄마? 진수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나 몇 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세상에, 너무 반갑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아들과 같은 층에 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경호 엄마는 왜 아들 집에 안 와? 그 집 부부 이사 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왜 그동안 한 번을 못 봤어? 아니, 그냥 애들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김치 한 김에 두고 가려고 온 거야. 그래도 애들 있을 때 와서 차라도 얻어먹고 가지. 김치만 몰래 두고 가려고? 아들 집까지 와서 김치만 두고 가는 모양새가 남들 보기에도 좀 그랬던 건지 그 지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내가 온다고 그러면 애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여기 집이 너무 좁으니까 괜히 어른 불러놓고 대접할 자리가 없어서 좀 그런가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며느리가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런 거야? 자식한테 환대받지 못하는 제 처지가 가련해서 말을 하기도 부끄러웠어요. 뭐 오지 말라기보다 좁은 집이라 초대하기가 불편한 거겠지. 아유, 아무리 집이 좁아도 사람 하나 들어올 공간이 없나? 그러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거의 매주 오던데? 뭐? 그런데 그 지인이 저한테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 집에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다녀갔다는 얘기였죠. 엊그제도 잔치를 하는지 집들이를 하는지 밤늦게까지 시끄러웠어. 매번 가족들 불러서 그러길래 화목한 가정인가 보다 했더니 친정 식구들만 초대하고 시어머니는 쏙 뺀 거야? 지인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순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걸 남들 보이기가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자주 다녀갔다니. 저는 알지 못했던 사실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랬어. 사돈네가 다녀가셨구나. 집이 좁아서 초대 못한다는 건 좀 그렇다. 여기가 17평이지만 평수가 잘 빠져서 꽤 넓거든.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네 식구들은 매번 우르르 들어가던데. 그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싸지도 못하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 시댁에 너무한다 그러더니 자기도 벌써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거야? 요즘에는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라 그러더니 경우 엄마도 별 수 없나 봐. 지인이 저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에게 팽당한 제가 불쌍하게 여겨졌겠죠.
그 시선이 얼마나 낯뜨거웠는지 저는 차마 더 얘기를 듣지 못하고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김치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충격과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나한테는 좁아서 못 오게 하더니 친정 식구들은 매주 불렀다니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동안 나만 쏙 빼놓고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격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시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무시당하는데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런데 그때 같이 장사하는 지인이 저한테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뭘 보여주더라고요. 경자야, 이거 니네 며느리 아니냐? 뭐가? 누가? 이거 말이야. 지인이 보여준 건 며느리의 SNS였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며느리 맞는데 어떻게 찾은 거야?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어쩌다 너희 며느리 SNS를 보게 됐나 봐. 우리 딸이 나랑 같이 경호 결혼식에 갔었잖아. 그래서 딱 알아보더라고. 그런데 이게 왜? 아니, 내가 입 다물고 그냥 있을까 하다가 너 표정 보니 뭔 일이 있지 싶어서 말해주는 거야. 너네 며느리 아무래도 너무한다 싶어서. 아들 결혼식에 함께 왔던 지인의 딸이 우연히 저희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심장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가 간섭 없이 사는 게 똑똑한 며느리의 삶? 귀찮은 시댁 떨궈 버리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네 며느리가 SNS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더라. 세상에, 내가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야. 네 며느리 아주 미친 것 아니니? 이걸 정말 우리 며느리가 썼다는 말이야?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제 며느리가 쓴 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프로필 사진이 아들 며느리의 웨딩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적혀있는 글이 가관이더라고요. 시어머니 기강은 초반에 잡아야 하는 거라며 초반에 선을 잘 그어야 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한다. 시댁에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 무시하겠다고? 그러게, 내가 애들 버릇 잘못 든다고 너무 퍼주지 말랬잖아. 심지어 그 글 밑으로는 자기 친정 식구들과 집들이 한 사진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친정 식구들과 즐거운 집들이, 몇 번째 집들이일지 모를 집들이 사진들이 잔뜩 찍혀 있는데 다들 참 즐거워 보였습니다. 제 아들도 거기서 방긋방긋 잘만 웃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내가 못 들어갈 만큼 집이 좁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감히... 그렇게 아들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파트 명의가 아직 제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사실 처음에는 거기서 몇 년 살게 하다가 아들 부부가 자리 잡으면 그때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탈 때 보태주려고 했거든요. 아이까지 낳으면 17평 집이 좁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저는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아들한테 집을 무상으로 빌려줬는데요. 이걸 돌려받고 싶어서요. 아, 명의가 어르신 거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시면 돼요. 내용 증명이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내용 증명은 바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등기로 도착하는데 하루 이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통보하고 나서 합리적인 기간을 주면 됩니다. 보통 한 달 정도요.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법무사를 통해 아들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던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며칠 뒤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토록 기다려도 연락 없던 놈이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엄마, 집에 소리가 날랐는데 이게 뭐야? 집을 비우라니? 엄마, 이거 뭐 잘못된 거지? 그치? 아니, 똑바로 된 거야. 너희들 집 비워야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쫓아내는 거야, 지금? 그래, 쫓아내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 살고 있는 아들을 갑자기 왜 쫓아내는데? 왜 말이 안 되니? 그 집 아직 내 명의인 거 잊었니? 내가 내 집에서 무상거주 세입자 쫓아내겠다는데 무슨 문제 있니? 제 말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세입자라고? 내가 왜 세입자야? 엄마, 이 집 우리 주는 거 아니었어? 처음에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집을 해줬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내가 니들한테 가족 취급도 못 받는데 내가 왜 너희한테 집을 해줘야 하니? 엄마, 왜 그래 갑자기? 화났어? 집들이 안 해서 그래? 그건 집이 좁아서 그랬다고 했잖아. 겨우 그런 걸로 이러는 거야? 집이 좁아서? 니들이 사돈 댁만 매주 불러서 집들이 한 건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 집에 내가 왜 못 들어가?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무시할 줄만 알고 말이야.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것만 아는 줄 알아? 진이 걔가 지 SNS에 올린 것도 다 봤어. 얼마나 시애미를 무시하면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니? 나도 더는 못 참겠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엄마,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니들한테 호구 취급 당해줄 거라 생각했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들은 억울한 듯 울부짖으며 얘기했습니다. 심한 건 너희들 아니니? 누구는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어렵게 신혼집 얻어줬더니 집 좁다는 핑계로 나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하고 SNS에 시댁 얘기 올려서 조롱이나 하고,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이해해야 하니?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 아니, 지니가 시댁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미안해, 엄마. 지니 걔도 걔지만 너한테도 실망했다. 효도하겠다던 놈이 집 받자마자 입 싹 닫아버리고 이렇게 지 엄마를 나 몰라라 해? 엄마,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니, 너희들은 나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17평 집이 좁다고 그랬지? 그럼 어디 너희들끼리 넓은 데 가서 살아봐라.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아들 며느리가 불이 나게 제 집까지 달려왔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 우리 이제 반성하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너희들 얘기는 더 들어줄 것 없으니 그만하고 돌아가. 너희가 그랬듯이 나도 니들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당장 갈 것도 없는데요. 한 달 말미를 주잖니. 그러니까 그 안에 짐 싹 빼라. 나는 충분히 배려했다. 아니, 한 달 안에 어떻게 집을 구해?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한 달 안에 나가라는 말에 아들이 억울해하며 말하더군요. 그건 니들 사정 아니니? 너희 능력으로 월세라도 구하면 되잖아. 아니면 진이 친정이라도 가든지. 친정 식구들이랑은 가까운 걸 보니 거기 가서 더부살이라도 하면 되겠구나. 엄마, 내가 어떻게 저거살이를 해?
정말, 엄마 왜 그래? 하나뿐인 아들 정말 외면할 거야? 아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지 제 앞에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식을 외면한 적 없던 제가 설마 정말 자기들을 내쫓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적당히 구슬러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용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면 비싼 돈 들여서 내용 증명까지 보냈겠니? 돈 한 푼 허투루 안 쓰는 내가? 엄마, 그럼 지금 진짜로 우리 나가라고? 우리 쫓아낸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집 알아봐. 한 달 후면 나가야 하니까 한 달 지나면 사람들 불러서 강제로라도 끌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왜?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하니? 궁금하면 어디 한번 버텨보던가. 온 동네방네 쪽팔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제서야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아들 며느리가 냅다 무릎을 꿇더군요.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돌아설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엄마,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무릎 꿇고 빌게.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동안 나를 아주 개무시를 하더니 이제서야 내가 보이는 모양이네. 근데 어쩌니?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는걸? 엄마, 정말 딱 한 번만 이해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두 번 다시 엄마 무시하지 않을게. 네, 어머니. 제가 이제는 정말로 잘할게요. 정말 좋은 며느리 될게요. 됐다. 나는 이제 아들이고 며느리고 필요 없다. 자식 길러봐야 소용없다더니 내가 40년 가까이 뻘짓을 한 거야. 너 같은 놈도 자식이라고 내가 그 고생을 했다니. 한탄하는 제 말에 아들은 기어이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아들이 우는 걸 보니 그 눈물마저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어디서 감히 다 큰 놈이 눈물을 빼. 지혜미 가슴에 대못 박고 피눈물 낸 놈이 무슨 염치로 눈물을 흘려. 너는 울 자격도 없어. 어머니, 다 제 탓이에요. 경호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 때문에 제가 그러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 욕하세요. 너랑 나는 어차피 남남인데 내가 널 욕해서 뭐하니? 시어머니랑 남처럼 선 긋고 살고 싶어 했지? 이제 소원 이루어서 좋겠다. 어머니, 그건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연을 끊고 싶으니까 말이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정말 우리 버리는 거야? 그럼 나 어떻게 살아? 애초에 서울 아파트는 니들 분수에 넘쳤어. 그러니 니들 능력 되는 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뒤 저는 약속대로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이 시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직접 온 것 같더라고요. 몇 달 만에 만난 아들은 얼굴이 조금 야윈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엄마, 잘 지냈어? 잘 지내거나 말거나 왜 묻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야, 엄마. 나 엄마 걱정 많이 했어. 그리고 진짜 후회하고 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나를 위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헛소리. 엄마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해보려니까 너무 힘들어. 월세 내고 생활비 내면 돈도 없고 맞벌이고 힘들더라.
근데 엄마는 혼자였잖아. 사는 게 다 힘들지.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키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엄마. 됐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다시 도와줄 줄 알아? 이제 절대 안 도와주니까 돌아가 봐. 장사 방해하지 말고. 저는 아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추석이 다가오자 아들이 또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우리 명절에 집에 가도 돼? 왜? 뭐 하러?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 진이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 그 구실로 도움 얘기 꺼내는 거면 올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정말 엄마랑 명절 보내고 싶어서 그래. 글쎄, 나는 이제 니들 말 못 믿겠다. 오거나 말거나 니들 알아서 해.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지만 결국 아들은 명절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양손 가득 음식들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어제 밤새 만든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조용히 들어와 손수 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불편하고 조용한 식사가 시작되었죠. 식사 내내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안색을 살피는 듯 했어요. 이렇게 챙김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멀어지고서야 부모 대접을 받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며느리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그 집을 마련해 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알겠다고? 저희가 반지하에서 살아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엄마, 나 요즘 매일 후회해. 엄마가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해주신 건데 나는 당연한 것처럼 받았어. 근데 이제 와서 우리들 능력으로만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반지하는 습하지, 좁지. 너희 능력으로는 그게 최선이야. 부모 도움 없이 사는 게 그런 거야. 이제 알겠니? 알아요, 어머니. 이제 뼈저리게 느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배웅망덕했어요. 저도 쉽게 마음을 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죠. 그리고 며느리는 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300만 원이에요. 이걸 왜 나를 줘? 그거 다 해봐야 어머니가 해주셨던 집 월세도 안 되겠지만 받아주세요. 됐다. 이제 와서 뭘.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엄마, 받아줘. 엄마한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그래.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300만 원. 아들과 며느리가 악착같이 모았을 돈이겠죠. 그래, 이 돈은 너희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으마. 엄마, 그럼 이제 우리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는 무슨, 아직 한참 멀었어. 다만 너희가 조금 변했다는 건 인정하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 그럼 앞으로 우리가 잘할게.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결국 저는 두 사람을 다시 보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의 결정에 아이들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건넨 봉투를 열어봤어요. 가지런히 정리된 지폐들 사이에 쪽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경호 진이 올림.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배신감, 분노가 눈물과 함께 사라지는 듯 했죠. 어쩌면 제가 너무 쉽게 아이들을 용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안다는 희망. 거기에 제 노후를 걸기로 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생각은 없거든요. 애들이 정신 차렸다고 하는 만큼 그저
옆에서 묵묵히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